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상처받지 않고 나답게 사는 인생 수업. 저자는 김달국, 출판사는 더블N입니다.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지루하듯이 만날 때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의 매력과 가치를 잃어버린다. 산도 오른 만큼 보이고 사람도 아는 만큼 보인다. 모르면 산삼밭을 지나가도 산삼인 줄 모르며 내가 알아야 남의 머리도 이용할 수 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항상 새롭게 변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꾸준히 성장하는 나무처럼 사람도 늘 배우고 새로워져야 매력이 넘친다. 무엇을 배우려고 마음먹는 순간 세상은 배울 것들로 바뀐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이며 스승이다. 모든 것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주가 없다. 우리가 세상을 다 알고 살 수는 없지만 삶의 지혜를 배움으로써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가 독서다. 가장 쉽게 지혜로운 삶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 책보다 더 쉬운 방법이 사람한테 배우는 것인데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책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펼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색이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외부로 향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것은 잘 보고 듣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사색이 필요하다. 사색은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이다. 사색은 독서와 병행할 때 효과가 있다. 독서 없는 사색은 한계가 있고 사색 없는 독서는 깊이가 없다. 독서가 식사라면 사색은 먹을 것을 소화시켜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쓰기다. 쓰는 행위는 독서와 사색을 재료로 하여 내 생각을 확실하게 해준다. 재료가 적으면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독서와 사색 없이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쓴다는 것은 문장력이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이 가슴에 흘러넘쳐야 쓸 수 있다. 쓴다는 것은 생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은 막연하게 할 수 있지만 글은 막연해서는 쓸 수 없다. 막연한 생각도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마지막에는 행동이다.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동을 통해서 삶을 바꾸는 것이다. 암이 삶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옳은 공부가 아니다.
아는 것도 어렵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거나 나쁜 것이다. 아는 것은 많으나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 머리보다 발을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지행합의를 최고의 목표로 두어야 한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파동으로 전달되며 우리의 생각도 파동으로 전달된다. 당신이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도 당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파동을 타고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바닷가에 갈매기를 좋아하는 소년이 살았다. 매일 아침 바닷가로 가는 소년에게 찾아와 함께 노는 갈매기가 수백 마리도 넘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부탁했다. 내가 듣건대 갈매기들이 모두 너와 친하다고 하니 내일은 갈매기를 좀 잡아오렴. 나도 갈매기를 데리고 놀고 싶구나. 그 소년이 다음 날 바닷가에 나갔더니 갈매기는 하늘에서 맴돌 뿐 내려오지 않았다.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다.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갈매기를 잡으려고 하는 소년의 마음은 이미 소년의 얼굴에 나타나 갈매기도 알아차린 것이다. 스피노자가 말했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면 그 의견이 모두 제각각이다. 당신의 의견이 비록 옳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남을 설복시키려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설복당하기를 싫어한다. 의견이란 못질과 같아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자꾸 들어갈 뿐이다. 진리는 인내와 시간이 저절로 밝혀준다. 당신이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이다.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다. 그것을 바라서도 안 된다. 국민의 반만 좋아해도 대통령이 되고 또 남는다. 나폴레옹도 그가 이끌었던 전쟁의 3분의 1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위대한 장군으로 기억한다. 링컨조차도 아군이 반이면 적군이 반이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에 조연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섭리이며 균형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괜찮은 것이고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사물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내 마음속에서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는 3분의 1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좋은 것을 보고도 끝내준다고 하는 사람, 그저 그렇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무슨 일을 하든 어차피 일부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는다. 그것이 세상사다.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비판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부당한 비판이라면 무시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분노하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짧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깊지 않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길을 가는 당신을 비판하면서도 혹시 당신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두려움과 상대에 대한 질투가 당신에 대한 비판으로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난 상처보다 자신의 뒷눈에 더 큰 신경을 쓰는 것이 사람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건 남들이 뭐랄까부터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 일에 관심이 없다. 모든 일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비판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산골에서 약초 캐고 사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소득이 있다는 의미이듯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나의 일상이 바뀐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므로 다른 사람의 자유 역시 존중한다. 남들에게 비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남들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삶이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안들을
찾을 수 없다. 흑백 사이에 수많은 회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타인에게 나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타인이 나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논어에 군자 인생 삼락이 나온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니 어찌 군자라 아니하겠는가 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면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나도 내가 원하는 인간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가 바라는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가? 삶은 합리적이지 않고 상대는 이성적이지 않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일들에 대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다. 비이성적인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특히 남녀는 태생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남자는 필요한 물건을 비싸게 사고 여자는 불필요한 물건을 싸게 산다. 남자는 상대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화를 내지만 여자는 자기의 생각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화를 낸다. 운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운명을 무겁게 느끼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할 따름이다. 운명이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 자신이 약한 것이다. 인간은 이미 벌어진 일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반응에 의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기분이 상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내 책임이다. 은행 강도가 들어서 팔에 총을 맞았을 때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비통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휠체어 신세로 돌아와 마에게 빠져들고 스스로 자학하는 군인이 있는 반면 같은 전쟁에서 동일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군인은 재양 군인 회장이 되어 있기도 한다. 자극이 동일하더라도 반응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든다. 텍사스주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한다. 젖소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유를 아무리 많이 엎질러도 괜찮다. 세상만사 생각하기 나름이다. 쏟아진 우유만 바라보고 있으면 비참한 기분이 들겠지만 아직도 내겐 젖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보다 나 스스로 만드는 게 더 많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을 주단으로 까는 것보다 내가 운동화 하나 사서 신는 게 더 쉬운 것처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 화를 내는 것도 선택이다.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처음의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장미꽃에도 가시가 있다. 꽃을 보면 장미 화원이 되지만 가시만 보면 가시덤불이 된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잘못된 감정의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속되어 되돌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 나쁜 선택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마음은 수백 개의 채널이 있는 TV와 같다. 내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내가 존재한다.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불쑥 들어오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즉시 채널을 다른 곳으로 바꾸듯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하느냐 마느냐는 나의 의지에 달렸다. 좋은 생각이 들면 좋은 손님을 붙잡듯이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줄곧 떠오를 경우 반갑지 않은 손님을 대하듯 하라. 나쁜 생각이 들 때 억지로 내쫓으려고 하는 것은 반갑지 않은 손님을 억지로 떠미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얌전하게 나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가 하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좋다. 반갑지 않은 손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제풀에 지쳐서 나간다. 나쁜 생각도 혼자 내버려 두면 곧 사라져 버린다. 뇌과학자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은 겨우 90초 정도밖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분노의 감정이 불처럼 일어나더라도 가만히 두면 흙탕물이 가라앉는 것과 같이 스스로 가라앉는다. 계속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는 것은 내가 불길에 장작을 던져 넣기 때문이다. 그러면 분노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우선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지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현악기의 줄은 적당히 당겨져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밭에 뿌린 씨앗도 흙을 적당히 덮어줘야 싹이 돋아나듯이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삶에 활력이 생긴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비가 오면 구질구질해서 싫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보거나 음악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눈이 오면 아이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차가 밀릴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스트레스는 객관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작은 그릇은 물을 조금만 부어도 넘치지만 큰 그릇은 좀처럼 넘치지 않는다. 유리컵은 쉽게 깨지지만 플라스틱 컵은 그렇지 않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날라오는 돌멩이가 무수히 많다. 그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할 것인가? 세상의 돌멩이를 다 없앨 수도 없고 수시로 날라오는 돌멩이를 다 피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깨지지 않는 큰 그릇으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나를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리는 물속에서도 젖지 않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직장을 바꾸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곳으로 옮겨도 마찬가지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하다. 나 자신을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리 몸이 외부의 수많은 병균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으려면 몸속에 항체가 있어야 한다. 차에 에어백을 장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에어백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선과 악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며 스트레스는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친구처럼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이라는 걸 알면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반은 없어질 것이다. 이길 수 없는 적을 친구로 만들면 나의 근심은 반으로 줄고 나의 힘은 배가 된다. 옛날에 현명한 왕이 살았다. 왕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불만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좋은 해결 방안을 생각해냈다. 고민 있는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 고민을 털어놓게 했다. 그런 다음 왕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이웃의 고민을 잘 들었을 것이다. 이웃과 고민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백성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누구나 자기만큼 혹은 그 이상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걱정이 사라졌다. 젤렌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찮은 것들을 걱정하느라 소중한 현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사소한 일은 걱정하지 않는 게 상책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걱정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또 나를 괴롭힌다. 이때는 문제를 종이에 적고 봉투에 넣은 다음 나중에 읽을 날짜를 적어보라. 그날이 되어 읽어보면 당시에는 꽤 심각했던 문제가 사소한 것이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다. 걱정을 종이에 일단 적어두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마음을 괴롭히지도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도 못한다.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습관이 없어진다. 그리고 나중에는 종이에 적는 게 귀찮아 걱정을 거의 안 하게 된다. 세월이 흐르면 막연하게 걱정하는 일들이 나에게 겨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살면서 걱정할 것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면 걱정도 아니다. 걱정은 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행동이나 반응에 대한 두려움, 고통이나 굴욕에 대한 두려움, 건강이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 등 무수히 많은 두려움을 겪는다. 성욕이 종족 번식을 위해 생명체에 부여된 본능이듯이 두려움도 종족의 멸종을 막기 위한 일종의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두려움은 실제 느끼는 것보다 상상하는 게 훨씬 더 크다.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삶은 없겠지만 두려움의 대부분은 그 실체가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 두려움은 비정상적인 공포이자 파괴적인 감정이다. 비정상적인 공포가 생기는 이유는 상상력을 부적합한 그림으로 그려내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모든 것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근거가 희박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처럼 보인다.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공포가 생기는 이유는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 때문이다. 숲속에 없던 길도 여러 번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상상도 자주 하면 실제 상황처럼 느껴진다.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에 속지 마라.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이 현실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상상이 만들어내는 거짓이다.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일어나는 생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어떤 생각이든 다 들어올 수 있다. 원치 않는 생각이 일어났다고 놀라지도 마라. 대신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강물을 바라보듯이 지켜보라. 내가 만든 생각에 놀라는 것은 내 발자국에 놀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기 전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 생각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밀고 들어오기 어렵다. 반역죄로 기소되어 총살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었다. 북이 울리고 그는 사형 집행수 앞에 섰다. 사령관이 말했다. 선택권을 주겠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총살령을 당하든지 저기 검은 문을 지나가든지 하나를 택하라.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2시간 주었다. 2시간 후 그는 감옥마당에 다시 나와 손이 묶이고 눈 가리개를 한 채 총살대 앞에 섰다. 사령관이 물었다. 어느 쪽인가? 저 검은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소. 어쩌면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차라리 총살령을 택하겠소. 그러자 사형 집행명령이 떨어지고 그는 죽었다. 한 보조원이 감옥을 지나면서 사령관에게 물었다. 사령관님, 저 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령관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자유.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두려움의 대상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상상력은 그것을 부풀린다.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작은 두려움은 거대한 두려움이 된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원래대로 작아진다. 시작하기도 전에 겁먹었던 일 중에서 일단 시도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더라. 또는 그냥 해보니 되더라.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 증세가 없어지지 않는다.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수영을 배워야 물과 친해질 수 있다. 일단 부딪히면 두려움은 반으로 줄어든다. 나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상황이 상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다만 공포에 대한 반응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 물러서면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이다. 처마 밑에 움츠리고 있는 새는 걱정이 많지만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시간이 없다. 벌레를 잡는 것은 처마 밑의 새가 아니라 날고 있는 새다. 두려움이 없는 삶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다 보면 모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두려움이라는 포장지 안에 숨어 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 포장지를 과감히 뜯어보라. 진정한 삶이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면 두려움과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직접 부딪혀야 얻을 수 있다. 행동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것은 오지 않는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지혜와 급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 있는 마음이다. 지금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꽂을 송곳조차 없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잠시뿐, 곧 얻고 나서 생기는 만족감보다 더 큰 수유욕이 스물스물 피어오른다. 행복은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감정의 상태다. 작은 그릇은 조금만 부어도 흘러넘치지만 큰 그릇은 많은 것을 넣어도 좀처럼 넘치지 않는다. 얕은 시냇물은 그 흐름이 요란하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태풍으로 높은 파도가 일렁일 때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다. 오리는 하루 종일 물속에 있다 나와도 털이 젖지 않고 돼지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 자신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소의 가족처럼 질긴 보호막을 걸치거나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도 넘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열역학에 엔트로피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모든 물질은 자연 상태에 두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인데, 다시 말하면 자연 그대로 두면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변한다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행하여 엔트로피의 증가를 막지 않으면 만물은 무질서 상태로 변하는 것이 우주의 질서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지 않으면 마음이 동요하거나 무질서 상태에 빠져든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비참함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때에서 기인한다 라고 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치고 매일 짧게나마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이 10분 동안의 명상이거나 요가이든 자연 속에서 잠시 취하는 휴식이든 홀로 보내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은 의식적으로 깨끗한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다. 명상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차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맑은 것을 채워넣는 작업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물방울 보석보다 더 빛난다. 필사적인 모습보다는 그저 열심히 하는 정도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역경에 처했을 때 느긋하고 침착하게 힘을 비축하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마음이 좁으면 외부의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마음이 넓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범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상처받지 않고 나답게 사는 인생 수업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